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 연준은 깜짝 결정을 했더군요. 결국에 시장의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니었던 현 양적 완화 유지를 그대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QE 축소 연기 소식 때문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등 랠리를 보였고요. 무엇보다 신흥국 위기 국가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주가까지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사실 뒤돌아보면 이것이 미국 경기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의미이고 또 이번에 하지 않으면 10월 혹은 남은 12월 FOMC 회의를 통해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 불확실성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이제 시장이 이러한 점에서 이성을 찾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시장이 이성을 찾으며 조정을 받는 구간에 우리는 이제 막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장중 중국 지표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 다행히도 독일 총선은 예상대로 끝난 모습입니다. 독일 총선 결과부터 정리해보죠. 독일 총선 출구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 민주당과 기독교 사회당 연합이 압승을 거두면서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를 돌파해낸 메르켈 총리의 위기 관리 능력이 총선 승리의 원동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열린 FOMC 회의에서 매달 850억 달러씩 매입하던 채권 규모를 700에서 750억 달러로 줄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QE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며 시장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경기 회복 징후가 뚜렷해질 때까지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미루기로 한 것입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유지 결정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로 했던 뉴욕 증시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10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QE 축소 우려가 재부각되며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85포인트 1.19% 내린 15,451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 포스 500 지수 0.7, 나스닥도 0.4%가량 내린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9월 FOMC 회의는 양적 완화 축소 여부의 경계선에 있었다며 이전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 기다려보자며 양적 완화 규모를 이번엔 유지했지만 연준이 다음 달에 나오는 지표를 보고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주말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일시 증액해 12월 중순까지 정부 재정 지출을 가능케 하는 법안과 의료보험 개혁 조치인 이른바 오바마케어 시행 예산을 폐기하는 법안을 동시 처리했습니다. 이에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 중앙은행이 지난주 예상을 깼고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했습니다.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취임 후 열린 첫 정책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7.25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건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가 개장에 앞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개장 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리뷰해보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도 알려드리고요.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공략 종목 듣기 이전에 지난 한 3종목 정도 제약주 3인방 리뷰 부탁드려요. 네, 광동제약 종문단 계속적으로 보여주려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제약업종이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 또 8월 달에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발생된 모습이고 메리톡스는 시초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제가 제 목표가 12만 7천 원 정도에 차익 실현하시고요.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뭐 종문당 광동제약 저가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메디톡스는 기존 목표가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했으면 하고 AS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농후바이오입니다. 농후바이오는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종자사업에 대한 업체이고요. 향후에 뭐 유전자 변형작물과 같은 이런 신규 시장의 진입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회사고 중가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법인 등을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0여 개국에 346개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고요. 다국적 기업을 제치고 국내 최소 종자 시장의 최근 4년간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3분기 실적 오전 기대감입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10% 20% 증가한 184억과 5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와 이 종자 판매 호기인 4월달이 이번 분기에 포함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 증가와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법인의 고성장인데요. 본사 수출과 중국 법인 매출이 연 20% 이상 고성장하면서 내수 매출 정체에도 불구하고 연결 기준 매출의 10% 이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7개 연구소를 활용해서 품종 현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한 20% 증가한 207억대의 고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경 중국 법인의 성장세를 좀 기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평가 매트인데요. 올해 9월 기준 연결 매출액은 87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12% 증가한 224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오리온처럼 성장성이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주가 PR 15배에서 2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런 측면 본다면 한 3만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수출가 대비해서 목표가 24,700원과 25,000원 사이에 밴드 설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2,000원 하이시에 손절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농우바이오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22,000원대에서 반등 주는데 빠르게 수익 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정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9월 FOMC 회의에서 예상 밖의 QE 축소를 연기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읽을지가 해석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흥국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줄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되며 시장은 오를 것이다 하는 전망과 함께 잘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QE 축소 연기는 결코 호재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코스피는 이자는 보여주지만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한 출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유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때 소식 듣고 상당히 시장 급등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예. 시장이 조금 반대로 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이제 0.24%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2,000포인트를 이제 지켜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00포인트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보였었던 2,000포인트 존에서 눌림목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124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 현재 55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현재 176억 정도 매도 출발,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58개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현재 큰 폭으로 이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6%, 현대차가 마이너스 2% 정도, 그리고 LG화학 2.39%, SK텔레콤이 1.6%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0.97%, SK하이닉스가 0.6%, 네이버가 1.7%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9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QE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0선을 빠르게 반납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하락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잠시 후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일단 급하지 않으니까요. 곧바로 코스닥의 출발 상황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그나마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528.91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0.3%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어쨌든 비단주뿐이 아니죠. 최근 한 달 동안 코스닥 시장은 53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부 시장 충격에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CJ 홈쇼핑은 소폭 약세를 띠고 있지만 서울반도체, GS 홈쇼핑,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등은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외국인 11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닥 중에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매수 강도가 강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급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시각 현재 샘플러스 멘토님들은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물, 선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한 땀 한 땀 계좌 수익률을 올려주는 선물왕 김도영의 알파라이징 스타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저 주쌤 김도영입니다. 글쎄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형님, 누나 모두 다 명절 때 음식 만드시라 고생하셨고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의 화답을 오늘 긍정적으로 빠르게 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게 출발이 되었죠. 앞에서 먼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오픈시켜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치들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그 관점 쪽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쉬어갈 템포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본다면 위치의 모습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신호등 자체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오픈된 신호등에서 이격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이제 조정포를 좀 열어두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관점에서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는 수급으로는 하나만 보자. 바로 외국인이다. 기관도 필요 없다. 외국인의 현 선물 쪽에 동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그건 조금 속도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수 관련된 종목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행히 오늘 기준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이 웃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스닥 쪽이 좀 돌아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제가 뭐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조정을 좀 열어두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언급을 좀 드렸고요. 파생시장 쪽에서는 이미 고점 쪽을 사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고점 사인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라면 저희 강력하게 매도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시초에서 떨어지는 폭은 조금 견뎌보자. 그냥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의 만기를 앞두고 이벤트가 걸린 것이다. 역시나 조정포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이벤트에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걸려들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좀 내려드렸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목요일과 금요일 시그널에서 조정을 예견을 하고 있었다. 신호등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명절이 아니었었다라면 상당히 매도 포지션을 잡고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좀 신기하시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4년 만에 만들어낸 이유도 분명히 이렇게 있겠고요. 그 관점에서요. 오늘장에서 만약 여러분께서 승부수를 띄우고 싶다라면 저라면 한진해운과 관련된 이 해운주들을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를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해운주는 이미 신호등에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올라오는데 같은 패턴으로 먼저 조정을 보일 것 같지만 해운주 같은 경우도요. 길게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짧게 보는 관점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 부분 대비한 다음에 종목군 쪽에서 또다시 하나를 좀 보신다라면 바로 이 자동차 부품주 쪽 섹터를 오늘 단타 정도의 승부수를 띄우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선물 같은 경우는 잠시 뒤 선물항 쪽에서 디테일하게 황금 라인들을 잡아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버슈팅이 가만히 된다라면 자신있게 고점에서 때릴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급속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짧은 선물 매수 단타 위치가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요, 명절 이후에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기도 하고요. 시장이 또 여기서부터 조정이 되게 커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분명히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 오전에 저희가 먼저 시장 출발 전에 보여드렸던 4가지 지표에서 이미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템포들의 시그널이 나왔을 뿐이지 완전히 시장이 부러지는 패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관련주
종목 같은 경우에 완전히 가격 매력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잡으러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 단기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좀 볼 것이고, 자동차 부품주도 좀 그렇게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공개 방송으로 열심히 신호등과 함께 우리 참여자분들과 열심히 한 땀 한 땀 모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억대 미미한 순매도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이 19거래일 만에 그것도 양적 완화 유지 결정이 난 이후에 우리 시장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2천선은 일단 반납이 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거래소 특징주 살펴봐야 될 텐데 서울 외환시장 나가봐야 되겠죠.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 밖으로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보신 바 있잖아요. 오늘 1,080원 아래쪽에서 기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지난주 화요일 서울시장 종가 대비 6원 10전이 하락한 1,07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76원 80전까지 하락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77원 30전을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미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한 이후 달러화는 급락세와 반등세를 거쳤고요. 오늘 달러화는 지난 주말 여교의 시장 종가보다는 다소 약세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FOMC 회의 이전까지의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 미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연준 관계자들이 9월 양적 완화 축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었고요. 미 연준의 차기 의장의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인 일정이나 또 실업률이 7%로 떨어지면 양적 완화를 중단하겠다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 등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9월 양적 완화 축소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함으로써 달러화는 전 통화 대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준의 결정에는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의 부진이라든지 또 미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또 미 여야 간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작용했고요. 또 신흥국의 경기 불안이라는 미국 외의 문제 역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 연준의 결정 이후 달러화는 추가 약세보다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나 8월 기적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같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제임스 블라드 미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경제 지표의 호조를 전제로 10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위험 자산 시장의 조정과 달러화의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경제 지표와 부채 한도의 협상 결과,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 지속 여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일수록 미 경제 지표의 동향에 의지하고 있는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 여야 간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는 것 역시 이번 양적 완화 축소 연기에 영향을 미쳤던 외부 요인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달러화의 강세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등장하지 않을 경우는 시장은 캐리 트레이드 지속 여부와 이에 따른 국내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겠는데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되기 이전까지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확대와 축소가 시장의 변동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미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연설의 내용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미 연준의 입장을 가늠하면서 포지션을 설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1,080원 아래에서의 당국 개입의 여부와 또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매 동향 등이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1,070원 후반대 중심의 행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표,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확대 혹은 축소, 이 세 가지 변수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외환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는 외국인들의 선물을 좀 파는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아침엔 선물을 사고 현물은 소폭이지만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천은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거래소 특징주 차례로 한번 훑어볼까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 이제 가물가물하실 테지만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 화요일 날 한번 급락하면서 140만 원을 내준 바 있는데 오늘 추가 급락을 하고 현대차도 급락. 오늘 동양 관련주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제일모직도 특별한 이슈가 있는 모양인데요. 네, 예. 일단은 뭐 삼성전자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조금 아침 뭐 조정이라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원인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폭의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만 하락을 하게 된다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동안 뭐 증권, 올 초만 하더라도, 올 초부터,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3분기는 분명히 1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상당히 많이 컸었는데, 10조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9조 8천억 정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TV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 부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그 갤럭시 S4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됐었지만은 삼성전자 자체 내에서는 뭐 3분기에는 우리 목표인 1억대를 달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가이던스를 보게 된다면은 지난 2분기와 비슷한 8,500만 대 정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기대했었던 10조 영업이익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충격을 받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 얘기만 나왔으면은, 뭐 실적 얘기만 나오고 삼성전자만 하락을 했다면은, 뭐 이런 얘기가 좀 신빙성, 만약 그게 가장 큰 주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뭐 한 가지 더 뭐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게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양적 완화 유지가 도리어 좀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시장이 2,000포인트 가까이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근데 이 부분이 양적 완화 유지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침해가 들어왔다. 그렇게 시장에서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 반대입니다. 양적 완화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현대차가 강세를 보였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양적 완화를 축소를 시키면서 최근에 어떤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대적으로 급등을 했었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강세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구매력, 즉 소비력이 올라갔을 때는 그런 근거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보인다는, 달러가 현재 약세를 용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구매력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미국 정부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 좀 너무 많이 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의 소비력이 개선이 되게 된다면 어느 쪽의 소비재가 부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외국인 쪽에서는 선진국 소비재인 IT라는 그 자동차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물론 조선화학건설도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제부터는 약세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이 자금들이 달러 강세 쪽의 베팅보다는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그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이전에 수익을 크게 줬었던 신흥국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동향에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분명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서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환율이 상당히 강세적으로 전환이 됐는데, 강세적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매도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곰곰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하락한 이유가 충분히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제일모직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모직이 지금 패션 사업부를 분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 제일모직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그 3대 사업 부분이죠. 전자재료, 그리고 화학, 그리고 패션 사업 부분인데, 지금 제일모직이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는 화학 부분이 가장 큰 성과를 내게 되는 상태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화학 부분이 조금 주춤한 사이에 다른 사업 부분들, 그러니까 전자재료라든지 패션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일모직은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 패션 사업부를 맥을 하게 되면서 화학 쪽이 될지 전자재료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전자재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침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자재료 사업 부분이 얼마만큼 실적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
어떤 진행이 얼마만큼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제일모직은 강하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어떤 10만원 이하권에서 박스권이 지속이 될 것인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실적 깎아먹는 요인이 발생이 되게 돼서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0만원 전후까지 급등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학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자재료 부분 이 두 사업 부분에서 한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제일모직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단기적으로는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전자재료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리드를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가격을 다운시키게 되면서 올리드였던 대중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제일모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제일모직 사장이 누군지를 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올리드 TV 향후에 얼마만큼 대중화 되냐에 따라서 전자재료 사업 부분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양그룹 한번 볼 건데요. 지금 그 동양그룹, 동양 같은 경우 지금 14% 정도 지금 이제 거의 하한가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양증권 같은 경우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담철권 회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그룹 내에서는 아직까지 미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동양 자체에서 현재 악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이제 특별 점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동양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동양증권이기 때문에 동양증권이 만약에 유동성이 우려가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동양증권이 어떤 개인 고객들의 자산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전에 LIG 그룹에 대한 그 사태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양 자체 내에서 이런 유동성의 우려감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계속해서 동양그룹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동양그룹 회장과 오리온그룹 회장이 얼마만큼 우애가 깊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전에 현대그룹에서 이런 유사한 어떤 자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을 때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에서는 지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이전 사례를 보게 된다면 안 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SX그룹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접근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증권주를 접근하신다면은 증권은 접근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오늘 또 현대중공업이 한 2.5% 정도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거래소로 들어와서 조선주 흐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스피는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2007.94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외국인들 현물 순매수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특징주, 특별히 이산가족의 무기한 연기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관련주 표정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이산가족 무기한 연정이 추석 연휴 기간에 나왔었죠. 그저께인가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는데 일단 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스페코, 빅텍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의미는 없다. 이게 이산가족 연기가 전쟁의 우려감 혹은 안보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무리한 매매 하시게 되면 다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제 금강산이라든지 혹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던 에머슨 퍼시픽이라든지 제형솔루테,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된 이유가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연기가 됐기 때문에 좀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에머스 퍼시픽은 하한가를 거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세가 좀 이탈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종목군들이 추가로 올라갈 자리는 없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관점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좀 연기가 되면서 DMZ 평화공원
요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조금 피해가 동반해서 작용을 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룡산업, 이하전기, 삼성물산 등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뭐 DMG 평화공원 같은 게 이산 가족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연계가 돼야지 DMG 평화공원도 같이 기대감이라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잘 안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 DMG 평화공원도 좀 우려감이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뉴스 같은 걸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꼼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고집을 좀 부리는 부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기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다른 종목군들 보신다라면은 테슬라가 신고가를 좀 연출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가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PNT, 상하프론테크, 코디에스 등이 강세를 띠고 있고요. 코디에스는 뭐 상한가를 거의 근접하는 1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2차 전지주가 지금 처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5월달, 4월달부터 한번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다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테슬라의 주가만 가지고 이들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기에는 부담감이 있다. 특히 매물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 SDI가 좀 수혜를 입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추세가 좀 불안불안하다가 오늘 다시 4%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좀 잘 모르겠지만서도 일단 18만 원 돌파를 좀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지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일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역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LG화학 같은 경우가 1차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LG화학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다른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은 태산 LCD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까지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4,300원 이상에서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악성 매물대가 포진해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서 거래가 거의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추격 매수도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타 뭐 헬스본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그 자동차 튜닝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오고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어찌됐든 많이 올라와서 4일 동안 거의 70%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힘들 수 있다 라는 거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안 좋은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데 네. 구글이 이제 그 오피스 관련된 제품을 무상으로 장착을 하겠다, 뭐 공급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웨어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피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뭐 시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구글에서 공급하는 게 약간 이제 품질이 저하된 무료 제품이다 보니까 네네. 품질이 저하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인프라웨어에는 큰 영향 없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떤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어떤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문서 작업을 하진 않아요.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업체들이 비싼 돈을 주면서 인프라웨어 제품을
사서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공짜 제품, 무료 제품을 사용해도 충분하게 부분 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요. 다만 그런 것이 작용을 한다라면은 실적에는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여기서 뭐 낙폭 축소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저가 매수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추세를 갭으로 이탈시켰습니다. 위에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헤드앤숄더가 발생한 거예요. 쓰리봉이 연출이 되고 나서 지지라인, 네크라인을 갭으로 좀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만원대까지도 주가 하락은 열려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저가 매수하기에는 부담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 1994포인트까지 개장 초반 2,000을 반납하는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외국인들 현선물 동반 매수 복귀에 2,010선까지 회복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약속해드린 대로 조선주 흐름 끝으로 살펴보죠. 이제 뭐 조선주 하면 한 10개 정도의 종목을 거론해볼 수 있는데 이제 서로 막 신고가 경쟁이 붙은 듯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요. 일단은 통례대로 좀 그 대장주 좀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대장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이제 2등주, 3등주들이 이런 따라온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형사 유지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국 같은 경우도 아침적 2%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한금융투자에서 아침 쪽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상승세에 좀 기름을 붓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수준 목표를 이미 벌써 한 90%, 80% 정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이 이제 이미 이룬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금융주들이 올해 들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낮아진, 계속해서 눈높이가 낮아졌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낮아진 눈높이를 이제 조금씩 부합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개선이 돼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조선주도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수준 목표를 그동안 계속 낮춰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낮춘 상황 속에서 연말쯤에 더 다가서 달성을 하거나 아니면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낮아진 눈높이를 이제 이미 조금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계에서 호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 쪽에 중요한 것이,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과연 조선주 쪽이라든지 아침 쪽에 건설, 기계 이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을 한번 예를 들게 된다면은,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23만 원 전에서 조금은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조선주 쪽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어떤 상세를 단기적인 상세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즐길 시대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일시적으로 끝나고 향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돌려서 얘기해보자면은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시 한번 접근해볼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속에서 상선주주가 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선의 후파는 공급하는 업체들도 주목을 해야 되겠죠. 포스코, 그리고 동국제강, 특히나 그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 동국제강, 그리고 두산엔지 쪽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조선주가 조정을 안 받으면 더 좋겠죠. 만약에 근데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조선주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조선주와 관련 업체들, 그러니까 특히나 후판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주를 매매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생각하신 분들께 대안 제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유창희 대표님이 또 거래소 분석해 주시면서도 앞서서 한 며칠 됐죠. 조선주 약간 M장으로 눌릴 때 들어가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잡으신 분들 계시다면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아주 짧게 거래가 진행됐지만 지난 한 주 이틀 연속 수급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네, 외국인이 4천억대, 5천억대 이렇게 이틀간 한 9천억 정도 순매수해준 지난주였는데요. 삼성전자, 화요일에 많이 흔들렸음에도 매수 강도는 떨어졌지만 월화 도합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1위에 등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 사면서 사실 뭐 이중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덱스 200도 같이 매매하고 있고 현대차 계속 매수,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LG화학은 약간 눌리는 듯하지만 외국인들 매수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그 밖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오늘 좀 많이 급등합니다만은 대림산업도 지난 한 주에는 외국인의 매도 종목이었군요. 자,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지난 한 주 정리해본 결과입니다. SK하이닉스 지난주 월화 많이 샀었죠. 주가도 3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기관의 매수 복귀가 큰 도움이 되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SK이노베이션 다시 매수 좀 잡아주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를 지난주 특별히 화요일날 급락시킬 때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 LG디스플레이는 양매도, LG전자까지 지난주 금요일날 소폭 하락했었는데 역시 기관 매도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네, 지난주 시간에도 지난주 시간과 상당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간에서도 그 외국인 매매상에 분석했을 때,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리고 코덱스 200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이젠 지나간 분석보다는 이제 앞으로를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지금 매매상에 올라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쪽에서 약세를 현재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오늘 뭐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다음 주 시간이 됐을 때는 매도 상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 주는 지난주 매매 상위 올랐었던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이쪽에서 어떤 외국인 수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똑같네요. 그 기관 매도 상위 보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올라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드렸죠. IT라고 해서 다 접근하지 마시고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 찾아가 말씀인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지난주도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를 보실 때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일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심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 한마디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보자면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아시아 신흥국 강세 코스피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세관화 축소에 대한 그 우려감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리고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우리나라 쪽 그리고 대만 쪽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시간에서도 대만 증시 그리고 환율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와 그리고 대만 쪽은 제가 보기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복잡하시겠지만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아시아 신흥국 쪽에서 아시아 신흥국 쪽에 주가가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흘러가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양적 완화 축소 연기 소식에 좋아만 할 수 없는 이유, 또 신흥국 다른 지금까지 부진했던 인도네시아가 너무 잘 나가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익을 덜 볼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여드릴까요? 네,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한 250억 정도 매수하면서 서울 반도체, 화요일날 많이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 최근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셀트리온은 회장의, 시세 조정 혐의, 아직까지 뭐, 잠정적으로만 결론 나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날 결론 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월요일날 많이 사면서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 매수하는 것으로 잡히고 있네요. 파트론 수급 좀 좋아지고 있고요. 게임빌 외국인들이 만지고 있는 게임주, 슈프리마도 외국인 종목이라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에는 위메이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한번 보실까요? 지난 한 주 그리고 오늘까지 하반기 실적 기대 오르고 있는 SM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그 밖에 신규 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인 아미코젠, 그다음에 외국인의 게임들 담았다면 기관의 조이맥스를 만지고 있고요. 화요일 날 급등했었죠.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 GS 홈쇼핑을 네 번째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외국인 종목이었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기관 매수까지 들어가면서 지난 화요일 날 급등했더라고요. KH바텍, SK 브로드밴드는 8월 말 9월 초 이후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뭐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호재성이 있죠. 슈프리마는 약간 지문 인식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서울 반도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 잡아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 잡아준 부분들은 어쨌든 만약에 그 회장이 어떤 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발생한다라면은 그 부분은 또 매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파트론이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지수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띠면서 2분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매수가 좀 일부 선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SN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기대감이 있죠. 뭐 신작이라든지 뭐 그런 신 앨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38,000원을 돌파시킬 수 있는지, 만약 38,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42,000~4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GS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 보시면 좋겠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종목도 한번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뭐 41,000원 돌파시키고 나서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주가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5만원대까지는 일단 추세가 열려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면은,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 정도 늘리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1차 매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뭐 어쨌든 지난 41,000원대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신다라면은, 제가 만약에 네크라인을 잡아드린다라면, 분봉을 좀 잡아드린다라면은, 네. 한 45,000원 때까지 한번 슬쩍 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45,000원 정도 준다라면은 한번 매수 여부를 좀 타진해 보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일정 조언 부탁드려요. 네,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은 종합주가지수든 코스닥이든 상승으로 전환돼가지고 좀 긍정적 흐름을 띠고 있는데,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오늘부터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윈도우 디렉션 효과거든요. 그다음 외국인 선물들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면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나온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좀 나오면서 코스피가 좀 조정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매매 동향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매수 강도가 강하게 더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어쨌든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강세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하면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 부분을 이번 주 초반에 결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께서 출발 상황과 특징주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조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오리온 담철권 회장이 형제그룹인 동양 쪽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고 추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네요. 동양그룹주, 특별히 지주회사 동양은 하한가로 결국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잠깐 속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까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때 이사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9월 FMC 회의에서 양쪽 하나 축소 미미하지만 시작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사님만큼은 약한 고용시장의 또 질 낮은 것,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선임 요 시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이사님 의견이 결국 정확했네요. 다행히 예상대로 갔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전부터 그 벤 버네키 의장이 양쪽 하나 축소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그 벤 버네키 의장이 2005년도부터 임기를 맡으면서 시장에서 행했던 행동을 보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추구했었는데, 이번에 잭슨홀 참석 안 한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8월에 안 하면 결국은 그 이후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었지만, 시장에는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많죠. 왜냐하면 벤 버네키 의장이 임기도 이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연준 의장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예산안이라든가 정부부처 상한 문제가 또 시장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FOMC까지 회의 통해서 양쪽을 축소하게 되면 그 충격의 가해가 아주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아마 분석이 나오시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양쪽 하나가
하는 과정 속에서 실업률이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됐느냐라고 본다면 거의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수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체감 온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마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넷 옐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자기가 됐다는 어떤 기본 관점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발언권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고용에 대해서 완전 고용을 시사하고 있는 자넷 옐런 입장으로서 결국 양적 완화를 뒤로 딜레이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장에 좀 맞아떨어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좀 빠졌지만 그거는 옵션 만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별 의미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렇게 금요일날 빠진 것 보고 불확실성을 또 양적 완화 축소 관련해 안고 가기 때문에 그 부담에 빠졌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또 그건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블라드 센트레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남은 10월과 12월 FOMC 가운데 당장 10월 다음 달 FOMC 회의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네요. 다음 달 18일도 쉽지 않죠. 그 18일 때가 미국에서 그 정부 부채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을 흔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벤 버냉키 의장이 이번에 그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 않으면서 언급한 것은 다음번에는 기자회견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안 하겠다라는 건 결론이 벌써 나 있다라는 얘기가 똑같죠. 결론이 양적 축소를 하는데 기자회견 안 하는 어떤 연준 의장이 어디 있어요. 정책이 바뀌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블러드 같은 사람이 연은 총재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벤 버냉키 의장이 다시 시사점을 가르쳐줬죠. 아마도 다음번에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자회견 안 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는데 만약에 기자회견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정책 실수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는 올해는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약간 매도로 돌아서는 듯 했던 외국인들도 결국 선물도 매수, 현물도 19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18거래일 연속 사면서 최장기간 순매수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앞서 QE 축소가 연기됐음을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돈이 계속 풀린다면은 이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사실 관건이잖아요. 우리 증시의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지금처럼 계속 유입될 수 있을까요? 저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과거 1998년도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34일간 들어왔던 시점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시점과 지금 똑같죠. 위기 국면에서 살아나는 장의 모습, 특히 우리나라처럼 왕따를 하다가 살아나고 있고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는 사회라면 외국인들만큼 여기를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18거래일은 작년에 9월 달에 작년 10월 29일인가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 사이에 들어왔던 18거래일과 연속 순매수 타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순매수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 3조 9천억, 지금 7조 6천억, 거의 배가 들어왔거든요. 그 배가 왜 들어왔을까라는 부분 아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애널들은 2050 정도의 펀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박스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물량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들은 그 물량을 받아가면서 지금 가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물량을 벌써 한 3조 이상을 받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여기서 멈춰서 그들이 얻을 것은 없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시장의 공포도가니를 상승에 대한 공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시장이 상당폭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의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로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1998년 1, 2월, 3월 초까지 사면서 34거래를 연속 샀던 외국인이었는데 그보다 더 최장기간 이번에 기록을 깰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양적 완화 단지 축소를 연기하면서 잠깐 안도 랠리를 보였다가 다시 조정받을 것이라는 의견과는 좀 다른 생각이신 거죠?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좀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막판 랠리는 무지하게 무섭다라는 거죠.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하는 걸로 일단은 연기한 것으로 판단할 때 시장에서는 이제 랠리를 기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랠리는 굉장히 무섭게 미국이 먼저 될지 미국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소강 상태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머징 마켓은 기회를 잡았다. 상승에 대한 기회를 잡았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신다 그러면
아마도 막판 랠리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펀드로 판매한 사람들한테 땅을 치는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이제 예상이지만 판단은 본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장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1차, 2차, 3차 약정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단기성 투기 자금의 확률을 열어두고 본다면 그것이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좋은 뷰 유지하고 계시고 양적 완화 축소 연기까지 예상대로 맞추신 이사님께서는 더더욱 시장을 좋게 보고 계십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해봤습니다. FOMC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10.26이고요. 외국인들 선물 사흘 만에 다시 사기 시작했는데 2,300계약 이상 현물과 동반해서 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